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자영업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오래전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썰밤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남편이 갖고 있던 비밀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썰을 풀어볼게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 나름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쌀이 귀해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배를 굼진 않았고요. 학교도 15살까진 다녔더랬죠. 하지만 저희 엄마의 입을 빌려 표현하자면 저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게 머리에 헛바람이 잔뜩 든 정신 나간 계집애였어요. 공부에는 뜻이 없어 학교도 재미가 없었고요. 집에서 엄마 도와 살림하고 농산일 거두며 사는 삶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네요. 결국 저는 16살이 되자마자 서울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부모님이 반대할 게 뻔해 야반도주나 다름없이 도망쳐 나왔죠. 서울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좀 더 화려한 인생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기까진 채 반년도 걸리지 않았네요. 당장 먹고 자는 일부터가 큰일이었어요. 겁도 없이 역사 안 노숙자들 틈바구니에서 끼어자며 일자리부터 찾았는데요. 다행히 서울의 젊은 여자가 할 수 있는 허드렛 일은 넘쳐났어요. 찻집과 횟집, 돈가스집 등 여러 음식점을 전전하다 한 마음씨 좋은 손님분에게 부잣집 식모 자리를 제안받았죠. 기존에 일하던 것보다 벌이가 1.5배는 더 좋았고요. 숙식까지 제공된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네요. 제가 모시게 될 사장님네 집을 처음 봤을 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붉은 벽돌을 쌓아 유럽풍으로 지어올린 2층짜리 단독주택은 마치 영화에나 나올 것처럼 고풍스럽고 멋졌죠. 괜히 위축이 돼서 면접을 보는 내내 사모님 얼굴은 쳐다도 못 보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는데요. 다행히 사모님은 가능한 빨리 입주해서 일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껏 긴장한 제 모습이 오히려 순진하고 성실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군요. 전에 일하던 식모는 너무 야가 빠지고 게을러서 잘렸다니 아마 그 반사작용의 덕을 본 거겠죠. 제가 모시는 사람들은 총 4명이었어요. 큰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분의 아들이신 작은 사장님과 도련님. 첫째 아들은 제법 나이가 있어 이미 큰 사장님의 회사 일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사장님이라고 불렀고요. 둘째 아들은 저보다 6살인가 많았는데 미대를 졸업하고 집에서 그림을 그려 도련님이라고 불렀죠. 처음엔 그 낯간지러운 호칭이 영 입에 붙지 않았지만 나중엔 자연스럽게 도련님 부르게 됐네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도련님과 제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줄은 말이죠. 그 집에서 식모 일을 하는 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괜찮았어요. 사장님 내외는 조금 까다롭긴 해도 괜한 성질을 부리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엔 따로 사용인들의 보너스와 선물을 챙겨줄 정도로 씀씀이가 넉넉한 분들이었죠. 남 밑에서 일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 지갑 여는 것에 치를 떠는 짠돌이 고용주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장님 내외는 100점짜리 고용주들이었죠. 그렇다고 식모일이 마냥 편한 건 아니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사장님 가족분들이 먹을 아침밥을 차려야 했고요.
그 뒤로도 빨래, 설거지, 청소 등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해내야 했죠. 때때로 사모님이나 작은 사장님의 개인적인 심부름도 해야 했네요. 먼저 들어온 다른 아주머니 텃세 때문에 종종거리며 눈치를 보기도 했고요. 그래도 제가 웃으며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도련님 때문이었어요. 도련님은 큰 사장님처럼 제게 무심하지도 않았고요. 사모님처럼 까칠하지도, 작은 사장님처럼 무섭지도 않았네요. 호수처럼 고요하고 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갑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예술가라 그런가 어딘지 모르게 우울한 느낌이 드는 것마저 멋져 보였네요. 그것도 다 도련님의 얼굴이 꽤나 잘생긴 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지만요. 어쨌든 도련님은 저를 보면 늘 다정하게 웃으면서 수키야 하고 이름을 불러줬고요. 미제 초콜릿이나 일제 쿠키 같은 걸 어디선가 구해와선 선물이라며 주기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도련님이 너무 착해서 일개 식모한테도 친절을 베푸는 거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갓 20살이 됐던 어느 봄, 도련님이 감추고 있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하루는 제가 뒷마당을 청소하다 평상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설핏 눈을 뜨니 옆에 도련님이 앉아 계시지 않겠어요? 잔잔하던 평소와 달리 왠지 모르게 잔뜩 긴장한 기색이었어요. 일어나기도 못해서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 했는데요. 갑자기 머리 위로 그림자가 지는가 싶더니 입술 위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와닿더군요. 까무러치게 놀라 눈을 뜨니 도련님의 얼굴이 코앞에서 보였어요. 맞아요. 도련님은 제게 몰래 입맞춤을 했던 거예요. 두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도련님은 귀 끝까지 빨개진 채로 어쩔 줄 몰라 하다 미안해 수키야 하는 외마디 사과를 남기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심장이 술렁거려 한숨도 자지 못했죠. 도련님이 제게 왜 입을 맞춘 건지 궁금했어요. 그냥 호기심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호감이 있기라도 한 건지 너무나 알고 싶었죠.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도련님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방으로 찾아가 물어봤어요. 어제 입을 맞춘 게 무슨 의미냐고요. 제 질문이 너무 당돌했던 걸까요? 도련님은 합주기처럼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속이 팍 상하더라고요. 아마 저는 도련님이 제게 입을 맞추던 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도련님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를 가지고 논 거예요? 집에서 부리는 식모니까 마음대로 입을 맞춰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해 따져 묻자 도련님이 화들짝 놀라며 두 팔을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도 스키 널... 그래, 좋아해. 좋아하니까 입을 맞췄지. 생각지도 못했던 하지만 너무나 바라던 말이었어요. 저는 감격스러운 나머지 도련님의 품에 덥석 안기고 말았죠. 저도 도련님을 좋아해요. 수키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로부터 며칠 뒤 저와 도련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어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된 거였죠. 그렇다고 해서 도련님이 제 공공연한 남자친구가 될 순 없었어요. 저는 가진 거 하나 없는 미천한 식모였고 도련님은 제가 모시는 고용주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사모님이 이 일을 알면 경을 치게 될 게 분명했죠.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더 도련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식구들이 모두 잠든 새벽녘에야 도련님 방으로 건너가 밀회를 즐겼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같이 일하던 다른 식모 아주머니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 저와 도련님이 함께 있는 걸 본 모양이에요. 다음날 제게 다가와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묻더군요. 뭐가요? 전 어제 그냥 제 방에 있었는데요. 아유, 거짓말하지 마. 네가 도련님 방으로 건너가서 문 앞에서 입 맞추는 것까지 똑똑히 봤으니까. 아유, 여우 같은 기집애. 별로 예쁘지도 않은 게 탱탱한 몸뚱이만 믿고 순진한 도련님을 홀려? 유독 저를 밉살맞게 대하던 사람이었으니 제발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도 소용없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매달리는 저를 뿌리치고 쪼르르 사모님 방으로 달려갔고요. 얼마 뒤 사모님이 저를 호출하더군요. 일름보짓을 한 아주머니가 어찌나 원망스럽던지요. 하긴 뭐 따지고 보면 모든 건 비밀 연애를 하면서 조심성이 없었던 제 탓이었지만요. 스키 너, 우리 영준이랑 무슨 사이니? 김 여사님이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죄송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 변명해봤자 통할 것 같지 않아 그냥 납작 엎드려 연거푸 사과만 했어요. 그러자 한참을 기막혀 하던 사모님이 다시 입을 열더군요. 그래서 영준이랑 어디까지 갔니? 설마 끝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갔구나. 세상에, 어쩜 말도 안 돼. 사모님은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경악했어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그 안에서 분노는 찾아보기 힘들었죠. 당장 몽둥이 찜질을 당한 뒤 쫓겨날 줄 알았던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심지어 사모님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도무지 믿기 힘든 말을 했어요. 당분간 우리 그이한텐 비밀로 하자꾸나.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조심해. 김 여사님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네? 그럼 그 말씀은 계속 도련님을 만나도 좋다는 건가요? 뭐 어쩌겠니. 네가 일방적으로 그 덩치 큰 애를 덮친 것도 아니고 둘이 서로 마음이 끌려 눈이 맞은 걸 텐데. 그이한텐 어떻게 말할지는 생각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 따로 둘이 만나는 건 좀 차중하렴. 이따 영준이 오면 내 방에 좀 들리라고 하고. 사모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깨어있는 분이었어요. 그 쌈박한 반응에 오히려 제가 어쩔 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도련님이 화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달려가 있었던 일을 전부 고해 바쳤네요. 도련님 역시 퍽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마치 도련님과 저를 허락이라도 해줄 것처럼 말이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이 잘 안 가요. 제 말에 도련님이 픽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다시 평소의 음울하고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얼굴로 돌아오더군요. 어쨌든 어머니하고는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스키 넌 더 신경 쓰지 마. 도련님은 그 한마디만을 남기고 사모님 방에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해치우면서도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향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지만 헛된 꿈도 꿨던 것 같아요. 사장님 사모님의 인정을 받고 도련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이후로 좀처럼 도련님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어요. 그림 작업을 핑계로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잠깐 들러도 이내 옷만 갈아입고 나가기 바빴어요. 제가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해도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죠.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였어요. 도련님의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했죠. 깊은 배신감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일 밤 베갯닛을 적시며 울었고요. 도련님의 얼굴만 생각해도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도련님이 제 첫 남자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헤어진다는 상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을 얼마나 견뎠을까요? 사모님 심부름으로 장에 갔다 오니 웬걸 현관에 도련님의 구두가 있더군요. 그 순간 신라처럼 간신히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저는 장바구니를 주방에 내팽개치고 바로 도련님의 방으로 달려갔죠. 도련님, 아니 영준씨! 영준씨! 지금 방에 있죠? 잠깐 문 좀 열어보세요. 연인 사이가 된 뒤로 도련님은 줄곧 자기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도련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게 영 낯간지럽다면서요. 하지만 오랜 주종관계 때문인지 도련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영 쉽지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사장님이나 사모님 앞에서 말실수를 할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그래서 단둘이 있을 때도 늘 도련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도련님의 이름을 크게 소리쳐 부른 날이었어요. 도련님과 대등해지고 싶다는, 한 남자 앞에선 한 여자일 뿐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도련님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자기 방에 들였죠. 스키야, 무슨 일이야? 어안이 벙벙한 그 표정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무슨 일이야? 몰라서 물어요? 도대체 왜 나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졌어요? 아니면 사장님이나 사모님이 저를 만나지 말라고 하신 건가요? 그러자 도련님은 예의 그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영준씨 요즘 계속 저를 피하잖아요. 집에도 일부러 안 들어오고 제가 다가가면 방으로 도망쳐버리고. 지금은 좀 피곤하네.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언제요? 왜요? 사모님이 저 같은 미천한 식모랑은 말도 섞지 말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를 피하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편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여자는 저뿐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내 마음이 그렇게 종이장 뒤집히듯이 쉽게 변해요? 결국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밖에 더 돼요? 가지고 놀다니, 그런 거 아니야, 스키야. 이게 가지고 논 게 아니면 뭔데요? 전 가만히 있었는데 영준 씨가 먼저 다가온 거잖아요. 전 영준 씨가 첫 남자친구였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린 기분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오열했죠. 그러자 도련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끌어당겼죠. 미안해, 스키야. 넌 나한테 정말 특별한 여자야.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도 네가 처음이었어. 내 첫 여자친구였다고. 거짓말.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거짓말 아니야. 실은 부모님이 너와 만나는 걸 허락하셨어. 오히려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괜한 반항심이 들어서 그만. 이 나이에 참 한심하고 유치하지? 너에 대한 감정이 식었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생각지도 못한 도련님의 말에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사장님과 사모님이 결혼을 허락하다니 거짓말 같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영준 씨는 저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절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럼 당연하지.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게 맞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하자, 스키야. 내가 널 책임질게. 도련님의 입에서 그토록 바라던,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그대로 도련님의 품에 안겨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이번엔 절망과 고통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네요. 그 뒤로 저는 도련님과 정식으로 식을 올렸어요. 사장님 내외를 제외한 집안 식구들은 저를 참 핍박하고 무시했죠. 시모가 팔자 폈다느니 몸으로 덤볐다느니 별의별 모욕을 다 당했네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를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아껴주는 남편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시부모님은 딱히 저를 예뻐해 주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드라마에 나오는 못되게 시집살이를 시키진 않았죠. 큰 애를 낳고는 시댁 근처의 아파트를 구해 독립도 했네요. 그러자 남편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들었던 걸까요? 그림을 그만두고 작은 출판사에 취직해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희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엔 충분했죠.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예쁜 딸도 낳았는데요. 남편을 꼭 닮아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 맞는 건지 뭔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애틋하더군요. 남편도 요즘 말로 딸바보라고 하나요? 딸에게 푹 빠져서 퇴근하면 하루 종일 딸애를 끼고 살았죠. 제가 질투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얼른 달려와서 달래줬지만요. 이미 신혼이라고 할 수 없는 시기였지만 그렇게 남편은 한결같이 참 잘했어요. 제가 어떤 음식을 차려주든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인사했고요. 매일 밤 침대에서 사랑한다고 속삭여줬죠. 그렇다고 해도 결혼은 엄연한 현실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때때로 싸울 때가 있었는데요. 주 원인은 다름 아닌 남편의 친구들이었어요. 남편이 그림을 할 적에 친분을 쌓은 사람들이었는데요. 남자 둘에 여자 하나였죠. 사실 남자 둘은 크게 상관없었지만 여자는 곱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었어요. 김화진이라고 남편과는 대학 동창이었는데요. 집도 되게 잘 살고 얼굴도 어여뻤죠. 시부모님이 실은 화진 씨를 예비 며느리로 점 찍어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화진 씨도 저희 남편한테 마음이 있었던 건지 뭔지 40줄이 다 되어 가도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한 남자에게 속박되느니 자유롭게 살겠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냈죠. 남편은 그런 화진 씨를 참 좋아했어요. 자기랑은 다르게 자유로운 영혼이라면서 멋있다고 지켜세웠죠. 그리고 화진 씨가 속한 그 친구들 무리가 부를 때면 어김없이 달려가 함께 시간을 보냈네요. 주말마다 모여 캠핑도 가고요. 그림 전시회도 다니고 술도 먹곤 했죠. 처음엔 저도 거기에 어떻게든 끼어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것도 아니고 그림에도 문외한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술 얘기가 나올 때면 괜한 자격지심도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엔 몇 번 끼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남편 혼자만 보냈네요. 보통 결혼하면 친구들 만나는 횟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총각 시절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그 친구들 무리와 어울렸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한 달에 한두 번은 그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죠. 한 달에 한두 번이라고 하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한 달에 쉴 수 있는 날은 끼케야 주말뿐인데 그 주말의 4분의 1 정도를 그 친구들과 보내는 거였어요. 심지어 1박 2일로 자고 올 때도 있었죠. 결혼까지 한 사람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뭐든 다 제 뜻대로 따라주는 남편이었지만 그 친구들 문제만큼은 예외였어요. 제가 화진 씨나 다른 친구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싫어했고요. 그 만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기분 나빠했죠. 그러니 저는 화진 씨와 남편의 사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렇게 감싸고 도는 거 보면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요. 물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의 과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큰애가 옛날에 입던 옷을 작은애한테 물려주려고 남편이 서재로 쓰던 방을 뒤졌는데요. 책장 위쪽에 먼지 쌓여가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더군요. 뭔가 쎄해서 굳이 상자를 꺼내 열어봤는데요. 웬걸, 남편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한가득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주고받았는지 수업이 어떻고 예술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잔뜩이더군요. 상대의 이름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니셜이 H더라고요. 같은 학교를 다니던 이니셜이 H인 여자, 자연스럽게 화진 씨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따지고 들었어요.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래도 화진 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가 아니었던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남편은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기가 막혔죠.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화진 씨랑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게 중요하지? 편지 읽어보니까 사귀었던 것 같은데 맞아? 둘이 어디까지 갔던 사이야? 사귀긴 뭘 사겨. 몇 번을 말해야 돼. 나 화진이랑 그런 사이 아니라고. 그냥 친구라고. 당신은 친구랑 이렇게 절절한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 딱 봐도 둘이 좋아 죽는 게 보이는데. 그건... 남편은 뭐라고 더 말을 하려다 그냥 긴 한숨만 내셨어요. 됐다. 그만하자.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상태라고.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당신 이제 애 둘 딸린 유부남이야.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그런데 옛날에 사귀던 여자를 친구랍시고 계속 주말마다 만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심지어 1박 2일로 여행까지 가면서. 나 더는 당신이 그 여자 만나는 거 허락 못해.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그러니까 선택해. 나야 그 여자야? 저는 남편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물론 진짜 남편과 헤어질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설마 계속 그 여자를 만나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역시나 무언가를 골똘히 고민하던 남편은 이내 진절머리 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 알겠어. 뭐 어차피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 내는 것도 힘들었어. 당신이 그렇게 화진이가 신경 쓰인다면 더는 안 만날게. 됐지? 남편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동안 저와 말도 섞지 않았죠. 너무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화진 씨를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게 어디냐 싶더라고요. 옛사람과 더는 만나지 않는다면 남편의 마음도 다시 제게로 돌아올 거라 믿었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의 마음에 그 여자의 존재가 그렇게 클 줄은 말이죠. 남편이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은 지 반년쯤 됐을까요? 하루는 회식이 있다면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까지 퇴근이 늦었던 건 처음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잠자리에 들지 않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정이 넘어갈 쯤 갑자기 집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죠. 불안한 마음에 받아보니 남편의 직장 동료였어요. 저도 집들이 때문에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있는 사이였죠. 사모님, 대리님이 너무 취해서요. 택시를 부르긴 했는데 수첩을 뒤져봐도 집 전화번호만 있지 주소가 없어서. 기사님한테 어디로 데려가 달라고 하면 되나요? 아, 땡땡동 땡땡 아파트요. 그 사람 술 많이 먹었나요? 네, 생전 이런 적이 없던 분인데 오늘은 웬일로 많이 드셨네요. 집에 뭔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괜한 폐를 끼쳤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택시를 타고 귀가했어요.
기사 아저씨한테 값을 치르고 남편을 부축해 집까지 올라왔는데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저도 못 알아보더군요. 씻기는 건 엄두가 안 나서 양복 상의와 양말만 대충 벗겨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 이불을 끌어올려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군요. 보고 싶어. 보고 싶다. 남편의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직감적으로 화진 씨를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아직도 옛사랑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뺨을 거칠게 두드려 깨웠어요. 그리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남편이 저를 끌어안더니 그러더군요. 미안해 여보.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됐으니까 잠이나 자. 당신 너무 취했다. 하고는 방을 나왔죠. 그날 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던지요. 남편이 화진 씨를 그렇게나 절절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이대로 남편을 놓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했네요. 하지만 생때같이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실 아이들은 다 핑계였고요. 제가 아직도 남편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었죠. 제 욕심이겠지만 차마 남편을 그 여자한테 보내줄 수는 없었네요. 그래서 남편의 괴로움을 모른 척하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북엇국을 끓여주면서도 간밤의 일은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잊은 건지 아니면 장단을 맞춰주는 건지 별 말이 없었죠. 그 뒤로도 여전히 남편은 제게 자상했어요. 손수 끓인 미역국으로 제 생일을 챙겨줬고요. 주말마다 같이 장도 보고 교회로 드라이브도 나가곤 했죠.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눈 가리고 아웅일진 몰라도 행복했어요. 이대로 그 여자의 일은 그냥 없는 셈 치고 묻어둔다면 평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2년 뒤, 저희 가족에게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죠. 그쯤 남편은 자꾸만 살이 빠지고 얼굴이 노랗게 변했는데요. 처음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 여겼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보약도 다려 먹이고 아주머님 따라서 등산도 보내고 했는데요. 나아지긴커녕 살이 자꾸만 더 빠지더라고요. 심지어 때때로 격한 복통까지 호소하더군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같이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병원을 너무 싫어해서 꽤나 오랫동안 설득해야 했죠. 먹기해야 장염이나 위염 정도를 생각했던 건데 웬걸 췌장암이라 하더군요. 그것도 이미 손 쓸 수 없는 말기라 하대요. 아직 젊은 분이니만큼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권하고 싶지만 이미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시작되고 있어서요. 짧으면 한 달, 길면 반년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치료를 안 받고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잘 생각해보고 가급적 빠르게 연락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데 정신이 멍해졌어요. 딛고 선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어지러웠죠. 저도 이런데 당사자인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병원을 나와 말없이 걷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더군요. 억울해.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남편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같이 무너졌죠. 괜찮아 여보. 치료받으면 수술 받으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의사가 뭘 알겠어.
우리 다른 병원도 가보자, 응? 됐어. 다른 병원 가도 똑같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난 곧 죽는다고.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벌써부터 약한 소리 하면 어떡해. 나랑 우리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지.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는 당신이랑 애들 생각해서 안 살았어? 책임감 없이 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 앞에서 썩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제게 막말을 퍼부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껌뻑껌뻑 바라보기만 하니 남편이 먼저 몸을 일으키더군요. 난 바람 좀 쐬야겠어. 전화하지 마.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붙잡을 새도 없이 남편은 그렇게 저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서러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새벽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찾아낸 그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울다 잠들었죠. 제가 뭐 하는 거냐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왜?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이제부턴 내 맘대로 살 거야. 더는 당신도 거지 같은 세상도 비위 맞추며 살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술만 퍼마셨고요. 제게 걸핏하면 성질을 내고 포악질을 부렸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요. 시간을 돌리고 싶어. 그럼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텐데 하는 말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심장을 칼로 벤 듯이 아팠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저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걸 견딜 수가 없었죠. 고민하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걸 시댁에도 알렸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나셨죠. 내조를 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제 탓을 하기도 하셨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이내 긴 한숨을 내셨어요. 아휴, 됐다. 애비가 그런 몹쓸병에 걸린 게 어디 네 탓이겠니? 네 시아버지 친구 중에 대학병원 의사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로 보내봐야지. 혹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이가 병원을 도통 안 가려고 해서요.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병실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보내고 싶지 않대요. 걔라면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네가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이대로 죽으라고 고사만 지내고 있을 순 없잖니.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욕심일 수 있겠지만 저는 남편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아버님 친구분 중에 췌장암 쪽으로 잘 아는 의사분이 한 분 계시대.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이 그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면 하는 눈치인데. 내 마음도 그래. 당신 생각은 어때? 말했잖아.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싶지 않다고. 그건 아직 모르는 거잖아. 어쩌면 살 수도 있는 거잖아. 응? 우리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자.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간절하게 애원했죠. 제발 부탁이야, 여보. 나나 애들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당신을 생각해서 노력하자는 거지.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래, 알겠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그 말에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남편을 끌어안고 거듭 고맙다고 말했네요. 그렇게 남편의 항암 투병이 시작됐어요. 의사의 말처럼 이미 다른 장기까지 암이 전이된 상태라 수술은 힘들었고요. 여러 가지 약물 치료와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로 했죠. 다행히 비용은 시댁에서 전부 지원해 주셨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변에선 그래도 다행이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였어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저를 볼 때마다 눈총을 줬어요. 마치 남편이 암에 걸린 게 제 탓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심지어 아주버님은 그러니까 집에 사람은 잘 들여야 하는 건데 식모일이나 하던 천한 여자를 들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대놓고 저를 모욕까지 했네요. 더 상처받은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긴커녕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찌나 비참하고 서럽던지요. 게다가 투병 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전부 제게 풀었어요. 그 다정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폭언을 쏟아냈고요. 저를 향해 식판이나 베개 같은 걸 던지기도 했죠. 사람들 말이 맞아.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천벌을 받은 거라고. 자꾸 왜 그래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왜 말이 안 돼? 내가 너랑 결혼한 건 책임감 때문이었어. 네가 나한테 첫 남자라는 둥 하면서 눈물로 압박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한 거였다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그렇다고 남편의 병간호를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간병인 비용까지 보태주진 않았거든요. 아내인 제가 멀쩡히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손을 빌려야 하냐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애 둘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니 당장에 은혜도 모르는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취급을 하더군요. 다들 남편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였죠. 그래도 꾹 참고 버텼어요.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건 병 때문이니까. 병만 낫는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수록 나빠지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또 한 차례 힘겨운 항암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는데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군요. 이제 그만하자. 나 더는 이렇게 병실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뭐 치료를 포기하자는 거야? 그래. 애초에 당신이 날 억지로 병원으로 데려온 거잖아. 근데 이게 뭐야? 나아지긴커녕 내 아까운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더는 못해 먹겠어. 다 때려칠래. 그간 남편의 병수발에 저도 많이 지쳤던가 봐요. 남편이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하자 어쩌면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 알겠어.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허락하실진 모르겠다. 한번 잘 얘기해보자. 부모님한테는 굳이 알리지 마. 괜히 일 벌일 필요가 뭐가 있어. 그치만 아시면 난리치실 텐데. 몰라.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결국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 모르게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보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던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나 어디 좀 다녀올 데가 있거든? 일주일만 시간을 줄래? 부모님 모르게 다녀오고 싶으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갑자기? 어딜 다녀오겠다는 거야? 난 이제 곧 죽을 거잖아. 그렇게 되기 전에,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어. 직감적으로 그게 화진 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차마 따지고 들 순 없어 그냥 묵묵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알았어.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꼭 돌아와야 돼. 그러자 남편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내일 가면 안 돼? 너무 늦었는데. 됐으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고 자. 혹시라도 남편의 신경을 거스를까 싶어 알겠다 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을 했죠. 하지만 온 신경을 남편에게 쏠려 있었네요. 마침내 남편이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요. 이내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고민하다가 벌떡 일어나 외투만 챙겨 입고 남편의 뒤를 쫓았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제 눈으로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는 상대가 정말 화진 씨라면, 그런 거라면 그냥 인정해 주자는 생각도 했네요. 그렇게까지 절절한 거라면 남편의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 여자한테 보내주는 게 맞다 싶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지 남편은 차를 직접 몰지 않고 택시를 타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 예비 차 키를 갖고 내려왔고요. 남편이 택시 타는 걸 기다렸다가 제가 남편 차를 몰고 그 뒤를 쫓았죠. 그렇게 한두 시간쯤 달렸을까요? 차창 밖 풍경은 어느새 도시를 벗어나 푸른색으로 가득해졌고요. 달리는 차들도 적어졌죠. 남편이 도착한 곳은 교외에 있는 작은 숲이었어요. 대충 길가에 차를 대고 남편의 뒤를 쫓아 걷다 보니 작은 단독주택이 나오더군요.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고요. 이윽고 그 안에서 누군가 뛰쳐나왔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안고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죠. 그 상대가 차라리 화진 씨였다면, 그 여자였다면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남편이 어울리던 친구 무리가 남자 둘의 화진 씨 하나였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남편이 끌어안고 입맞춤을 나눈 상대는 그 남자들 중 하나였어요. 남편의 또 다른 대학 동창이자 오랜 친구였던 황중석이라는 남자였죠. 맞아요. 남편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연애 편지 속 H는 화진 씨가 아니라 그 남자였던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남자를 좋아하면서 어떻게 여자인 저와 결혼해 애까지 낳고 살았던 건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충격에 몸을 떠는 사이 두 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고 이대로 집에 돌아가자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네요. 지난날 남편의 병수발을 들면서 받았던 온갖 모욕도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그 집으로 다가갔어요. 창문 틈으로 보니 거실에서 진한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꼴이 보이더군요. 일단 증거부터 남기자는 생각에 남편 차에 있던 카메라를 갖고 와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 취미가 한때 사진 찍는 거였어서 차에도 늘 갖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긴 심호흡을 한 다음 현관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을 눌러도 나올 생각을 않기에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네요. 그러자 잠시 후 그 남자와 남편이 같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를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혹시 내 뒤를 밟은 거야? 그래, 밟았다. 너 대체 뭐야? 방금 내가 본 게 대체 뭐냐고?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다 봤다면서 뭘 물어? 그래, 나 남자 좋아해.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냐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도대체 언제부터야? 이 남자랑 붙어먹은 게 언제부터였던 거냐고? 내가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말하지 마! 당신보다 얘를 만난 게 먼저였으니까! 근데 부모님이 알고 집안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헤어졌던 거였어. 그 후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거였고.
당신 정말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럼 그때 내가 당신 집에서 식모로 일하던 시절에 나 잘 때 입 맞췄던 건 뭐였어? 좋아한다고 했잖아. 사귀고 싶다고 했잖아. 그게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는데 기억은 해?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순간이나마 죄책감으로 흐려졌어요. 그땐 나도 너무 지쳐 있었어. 부모님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서 정신병원까지 보내려고 했고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려웠거든. 그래서 당신하고 여자하고도 정상적으로 사귈 수 있는 건지 궁금했어. 그래서 날 좋아하는 척 연기했단 말이야? 전부 다 연기였던 건 아니야. 당신한테 호감이 있긴 했어. 그러니까 잠자리도 가지고 결혼도 했던 거지. 남편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어떤 깨달음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날 허락했던 거구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식모인 내가 자기 아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데 반대하긴커녕 결혼하라고 하신 게. 아들이 남자랑 사는 꼴을 보느니 식모라도 여자인 내가 낫다 여겼던 거야. 맞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긍정의 대답과 다르지 않았죠. 비참한 마음에 입술을 꾹 깨물었네요. 차라리 화진 씨랑 바람을 피우지. 네가 뭔데 이렇게 날 비참하게 만들어? 이 나쁜 새끼. 설마 결혼하고도 둘이 계속 만난 거야?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냐고? 그게 중요해? 어쨌든 당신이 그 편지 보고 난리친 뒤로는 안 만났어. 미안해서 다시는 안 보려고 했고. 그래서 중석이 혼자 이 시골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 건 따지고 보면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시한부라는 걸 알았으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으면 그때라도 중석이와 더 시간을 보냈을 텐데.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지조차 않았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그 남자와, 아니 그 상간남과 같이 있을 시간이 사라졌다며 원망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정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애초에 모든 게 다 사기였어. 난 사기 결혼 당한 거라고. 그런데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 나 때문에 이 상간남이랑 있을 시간이 줄었다고? 기가 막혀. 그러자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버럭 성을 냈어요. 이게 누구한테 상간남이래? 애초에 중간에 끼어든 건 너라니까? 됐으니까 꺼져. 꺼지라고!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렇게 뒤를 밟아? 그동안 내 병수발 들어준 게 고맙고 미안해서 딱 일주일만 같이 있다가 돌아가려고 했던 건데, 남은 시간은 애들하고 보내려고 했던 건데 네가 다 망쳤어. 자업자득이니까 나 원망은 말아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달려들어 뺨을 올려붙였어요. 연거푸 두어 대 더 때린 뒤에 바로 옆에 있던 상간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비쩍 말라있던 상간남은 제대로 된 대거리도 못했고요. 그건 반시체나 다름없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네요. 그렇게 두 놈들을 흠씬 때려주고 나니 그제야 좀 속이 풀리더군요. 저는 품에 감추고 있던 카메라를 꺼내며 말했어요. 내가 아까 여기에 니놈 새끼들이 더럽게 붙어먹고 있는 거 다 찍었거든? 이걸로 간통죄 상간 소송까지 걸 수 있는 소송은 다 걸 거니까 두고 봐. 어디 남은 시한부 인생 법원에서 다 흘려보내라고. 그러자 남편과 상간남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잘못한 거 하나 없다는 듯이 당당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제야 그 상간남 직업이 교사라는 게 생각났어요. 아, 당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이었지? 이 사진을 학교에도 보내야겠네. 당신같이 남의 남자랑 붙어먹는 더러운 인간이 애들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 잠깐만요, 재수씨. 그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요.
결혼하고도 몰래 만난 건 미안해요. 하지만 영준이 이 녀석 곧 죽는데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보, 제발 조금만 진정하고 자비를 베풀어 줘.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딱 일주일만 있다가 당신한테 돌아갈게. 그럼 우리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내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자. 애들도 생각해야지. 제게 증거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잘못을 비는 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애원하는 남편을 밀어내고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난 줄곧 자비를 베풀었어. 하지만 자기가 죽을 병 걸린 게 내 탓인 양 굴고 온갖 모욕을 줬던 게 누군데. 당신이야말로 더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썩 꺼져. 일주일 뒤에 돌아올 필요도 없어. 어차피 이혼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저는 그렇게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차로 밤거리를 달리는 내내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던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가 남편의 외도 사진을 보여주고 난리를 피웠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속여서 결혼을 시켰느냐고,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냐고 따지고 들었죠. 시부모님은 그제야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미안하다 어머마. 그치만 그놈이 좋다는 여자가 네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린 잘 살 줄 알았어.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저 그냥은 못 넘어가요. 이거 다 소송 걸 거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어차피 아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건 제 할 바 아니죠. 그 인간이 죽는다고 제 억울함이 그간 당한 수모가 풀리나요? 법으로라도 처벌받게 해야겠어요. 저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는 시부모님의 애원을 뿌리치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혼인 무효 소송과 사기,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걸었죠. 증거가 워낙 명백했기 때문에 제가 다 이긴 싸움이나 다름없었어요. 지리한 재판 끝에 저는 승소했고요. 상간남과 시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한 가지 예상과 달랐던 게 있다면 남편이 죽지 않았다는 걸까요? 남편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뒤로 다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몸에 맞는 항암제를 기적적으로 발견해 그 질긴 목숨줄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썩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소송 과정에서 본인의 외도와 제게 막대했던 일들이 알려지면서 회사에도 잘렸고요. 집안에서도 찬밥 신세가 됐거든요. 그 상간남 역시 학교에서 잘린 건 당연한 일이었죠. 나중에 공통지인에게 건너 소식을 들으니 둘이 결국은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상간남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대요. 천년의 사랑인 양 죽고 못 살 땐 언제고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 뒤로 전 남편은 다시 제게 연락해 자기가 잘못했다는 둥, 애들이 보고 싶다는 둥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합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죠. 하지만 제가 미쳤다고 그런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겠어요? 저는 이미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았겠다. 애들 양육권도 얻었겠다.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가족과 상간남에게 버림받고 끈떨어진 연신세가 된 남편을 다시 받아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매몰차게 거절했는데요. 그래도 전 남편은 끈질기게 자꾸만 매달렸어요. 결국 연락처를 바꾸고 집까지 이사를 간 뒤에야 벗어날 수 있었네요. 최근 우연찮게 전 남편의 근황을 전해드렸는데요.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에 걸려 또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하더군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반면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상간남과 시댁에서 받은 위자료로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잘 풀려서 지금은 분점도 여러 개 냈고요. 사람들한테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큰 돈을 벌고 있어요. 자식들도 잘 커졌는데요. 큰아들은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딸은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얼마 전에 손주도 낳았는데요.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즘은 손주 재롱 보는 맛에 살고 있답니다. 주변에선 자식들도 다 키웠겠다. 이제라도 새 반려자를 찾아보라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외롭긴 해도 혼자 살면서 느끼는 이 자유가 썩 나쁘진 않거든요. 더 나이 들면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가면 되죠 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